예일대학의 햄비지라는 교수님이 이 식물의 성장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더라. 동물들도 따르고 있더라. 뭐 사냥의 뿌리라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앵무조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피보나치 수의 어떤 조화, 비율을 따르더라. 이런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피보나치 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잎이 성장한다든지, 잎이 성장하는 비율을 잎성장비라고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식물을 가만히 보면, 잎이 납니다. 이렇게 줄기에서 잎이 나는데, 잎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뻗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아무 규칙 없이 뻗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햇빛을 잘 받고, 공기의 흐름을 해서 잘 크게 하려면, 햇빛도 많이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식물의 자기 자신의 잎을 갖다가 이렇게 달리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 이 식물이 커가면서 잎이 그걸 바로 우리 잎성장비라고 합니다. 근데 잎성장비에 나오는 비율들이 전부 다 숫자들이 피보나치 넘버 수들입니다. 또요, 여러분들 솔방울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포엽이 있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포엽이 있습니다. 나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 개수를 세보면 이것도 한쪽은 8개, 한쪽은 13개 뭐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넘버입니다. 또 여러분들 맛있어하는 파인애플 있죠. 파인애플 가서 그 껍질에 있는 이 비늘을 한번 세보세요. 비늘이 놓여있는 게 이렇게 나선으로 놓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놓여있는 거, 왼쪽으로 놓여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 개수가 피보나치 수를 따라갑니다. 해바라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나선의 수가 바로 피보나치 수를 따라갑니다. 또 여러분들 데이지꽃 있죠. 데이지꽃에서 알맹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수술들이 달려있죠. 그것들도 세보면 그 나선들도 또 피보나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꽃들, 꽃잎, 뭐 나팔꽃 몇 장입니까? 5장이죠. 뭐 코스모스 몇 장입니까? 8장이죠. 다 피보나치 넘버입니다. 불가사리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5개죠. 전부 다 피보나치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피보나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2장에 유리판을 붙였을 때도 나오는데요. 유리판 2개를 붙이고 햇빛이 반사되는 종류를 햇빛이 몇 가지 종류로 반사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유리판 2개를 붙이면 햇빛이 그냥 통과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반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반사는 2장이니까 유리가 마지막에 반사되고 첫 번째 장의 마지막 뒤에 두 번째 장의 마지막 반사되는 2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두 번 반사되는 것은 뒤에서 한 번 반사됐다가 반사되다 나온 빛이 또 반사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리판에 햇빛이 반사되는 것을 다 따져보면은 결국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이 되더라. 라는 게 됩니다. 좀 다른 얘기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건물에다가 제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에 색칠을 한다고 그럴게요. 층이 이제 N층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N 많이 쓰니까요. N층이라고 할게요. 대신에 색을 2가지만 쓸게요. 노란색과 녹색을 쓰는데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또 노란색은 예를 들어서 1층을 칠했으면 2층은 못 칠합니다. 즉 연이어서 못 칠합니다. 녹색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연이어서 칠하지 말고 녹색은 연이어도 된다. 그렇게 칠할 때 과연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 이를테면 층수가 하나다, 1층이다. 그러면 노란색을 칠하든지 녹색을 칠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2가지 나옵니다. 근데 2층이다. 그럼 어떤가요? 녹색을 칠하지. 노란색 칠하면 안 됩니다. 노란색은 연이어 칠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녹색, 또 녹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3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3층이면 어떨까요? 3층 모두를 다 녹색으로 칠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 2개 층을 녹색, 마지막을 노란색.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 녹색, 녹색. 노란색, 녹색. 또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잘 보면 이게 5가지입니다. 자, 4층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챘겠지만, 그 다음에 8가지가 나오겠죠. 바로 피보나치 수들입니다. 자, 이 피보나치 수는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피보나치 수는 사실은 나폴레옹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797년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공격하게 되죠.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프랑스에서 막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혁명정부, 당시가 이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난 이유인데요. 혁명정부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을 이집트로 파병을 시킵니다. 야, 이집트로 가서 좀 그 이집트를 잘 다스려라. 그래서 이집트에 가게 됩니다. 1798년도에 혼자 군대만 이끈 게 아니고 약 180명의 학자를 이끌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만 점령했느냐? 군사적으로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의 동물과 식물, 그 다음에 고대 유적, 역사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뭘 발견하느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로제타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건 영국에 있습니다. 이 로제타석을 발견하고 나서 나중에 이 나폴레옹을 그거를 언어학자한테 이걸 해석해라고 줍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샹폴 리옹이라는 사람이 그 로제타석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쫙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수학이 풀리는 순간이죠. 상형 문자가 해독되니까 수학도 당연히 풀리죠. 그래서 이집트의 수학이 어땠다라는 것을 바로 이 로제타석이 해석되면서부터 알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에서 막 인기가 높아지고 해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죠. 권력을 잡고 이 프랑스에 반대하는 연합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쪽을 이제 이탈리아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기로 합니다. 알프스를 넘는데 사람들이 말리죠. 야, 알프스는 넘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알프스를 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나폴레옹 사전은 아주 안 좋은 사전이에요. 불가능이라는 사전 얘기는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게 주위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이 황제가 되라라고 막 종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99%의 찬성을 얻습니다. 황제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드디어 1804년 12월 2일 날 나폴레옹 1세로 프랑스의 황제로 나폴레옹 1세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기존에 이 나폴레옹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토벤입니다.